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강력한 갭 상승을 한 뒤 하루 종일 조심스럽게 오르다가 장막판에 살짝 눌려서 끝났는데요. 해외 시장은 드디어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것도 조정이야 싶을 정도의 가벼운 눌림만 있었죠. 그러나 시간 외에서 메타가 마이너스 16%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의 방향을 돌려 세웠는데요. 자, 이제 V반등 끝난 것일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이 영상보다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어요. 여기 가입하시면 스크립트를 본장 개장 전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45분 그때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들어갈게요. 우리 증시는 1.3% 넘는 갭 상승을 한 뒤에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후 2시까지는 상승했는데 얼핏 보면 이제 상승 전환일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긴 했죠. 외국인들은 개장과 함께 갭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물을 10분당 1,000억 가까이 매수한 등 장중 5천억에 가까운 현물을 선형적으로 매수했고 또 선물 또한 오후 2시까지 추세적으로 7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정당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장 상승은 또 다른 매도의 기회였다라고 보는데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전일까지 우리 증시 내재 변동성이 해외 시장 대비 과도하게 높아서 갭 상승이 나올 경우 어차피 변동성 매도가 나와야 하는지라 어중간한 상승, 그러니까 한 3포인트 이내의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일중에 한해서 롱을 따라 붙어도 된다 이렇게 봤었어요. 자, 그런데 시가 갭 상승이 그보다 훨씬 더 강했고 또 오전장 내내 강세를 보이면서 오전 10시 30분쯤에 365.75포인트까지 선물을 당겼어요. 그리고 그때 현물도 매수가 들어오니까 옵션 변동성이 쭉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장중 V코스피 지수를 17포인트 후반까지 밀어버렸는데 제가 여러 차례 시황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변동성 지수가 17포인트 이하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어요. 해외 시장은 뭐 변동성이 15포인트 뭐 그때로까지 더 내려갔는데 우리 시장은 이상하게 17포인트에서 계속 얻어맞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7포인트까지 밀어냈으면 더 이상 변동성 매도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도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3포인트 저평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어제까지가 마이너스 0.5포인트였고 그 전에 지수가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1포인트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차익 매수가 크진 않지만 한 500억 정도로 유입이 되는 등 얼핏 보면 강세의 흐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오후 2시를 보아야 돼요. 오후 2시 이후로 선물은 별로 안 빠졌지만 미결제 약정은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갔죠. 장중에 8,000개 가까이 증가했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오늘도 또 전일 대비 감소를 해서 다시 24만 1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세 매수 같은 거 없었고 그냥 장중 단타 대응만 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볼 것은 잔존기간 대비 옵션 가격인데 아직 잔존기간이 지금 2주 넘게 남아있죠. 근데 오전장에 갭상승이 강하게 나오니까 콜옵션이 살짝 살아났어요. 이번 5월물 옵션의 레인지가 370에서 350포인트인데 이번에 350포인트 근접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잠깐 348 갔었죠. 그때 이제 풋 클래스에서 옵션이 한번 터졌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온 동안 콜 클래스에서는 옵션이 터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갭상승 나오니까 순식간에 지수가 뭐 370 근접했죠. 그러니까 365를 넘겼으니까. 그러자 이제 콜 옵션 롤링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증시 자체 이슈로 오른 게 아니죠. 글로벌 증시 반등 이슈로 올라온 거예요. 심지어 장마감 후에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른 이 단기 매수세들이 나스닥 선물을 아시아 세션에서 쭉 끌어올렸죠. 그래서 지수의 상승을 유도한지라 이 옵션 프리미엄 다이어트만 끝나면 차라리 등가격 풋옵션을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될 정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러면 풋 매수가 낫냐 콜 매도가 낫냐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콜 매도를 할 경우에는 370 이상의 콜옵션을 매도해줘. 자, 그런데 이 콜 매도를 했을 경우 잔존기간상 배가가 터질 가능성이 이제 낮아요. 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근데 감마가 터질 가능성도 사실은 마지막 슈팅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마가 터진다면 하루짜리라고 보거든요. 목요일 하루. 자, 그러면 이제 손실 금액은 매도한 프리미엄이 한 50% 100% 정도 되고 또 이익은 갭다운 폭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에서 50% 수준. 그러니까 손익비가 그닥 좋은 트레이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푼 매수를 할 경우에는 행사가 365 경우에는 이익이 한 30%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건 뭐 갭다운 시. 그리고 만약에 하락 추세의 출발지다. 그러면 오버나이트 하면 이거는 뭐 더블 이상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콜옵션은 이 50% 이상 이익이 나는 갭 상승의 경우에는 풋옵션 손실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잔존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옵션은 쉽게 안 부러지는 구간이 됩니다. 자, 또 연속된 상승에 따라서 풋옵션을 만약에 시가에 부러뜨린다. 그럼 오히려 현물에서는 3일째 갭이 나온다. 그러면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풋옵션 다이어트가 된 상황에서의 풋매수 오버나잇은 저는 괜찮은 전략이었다고 봐요. 특히 이번 물이 한번 변동성이 터지는 월물이잖아요. 그 월물은 웬만해서는 콜 매도든 풋 매도든 웬만해서는 옵션 매도하지 말자 이런 원칙을 떠올려보면 뭐 아무 때나 옵션 매수하면 안 되겠지만 그보다 옵션 매도를 했다가 또 스퀴징 당하고 그런 게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번 월물은 차라리 풋 매수를 싸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오늘 그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 롤링업이 있었고 풋옵션도 오후 들어서는 굉장히 높은 델타의 옵션을 추격해서 매도했으니까 시장이 약간 상방 쪽으로 고정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해외 시장이 지금 메타 때문에 또 뒤집혔죠. 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370에서 350 레인지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상단이 점점 멀어져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갭다운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오후에 제대로 반등을 못할 경우에 외곽의 콜옵션들이 하나둘 관뚜껑 닫고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이렇게 되면 콜옵션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풋매수 포지션을 언제 실현할 것인가, 특히 이게 갭다운 나왔을 경우 새로운 등가격 풋옵션을 매도해서 스프레드 전환하는 것이 맞을까,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지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시장의 핵심 키워드죠.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움직임이 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시장만큼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짧게 이익 실현하기보다는 풋매수를 해서 이익 났다. 그러면 포지션을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외가격 풋옵션보다는 늘 등가격 풋옵션을 원하는데요. 왜냐면 외가격 풋옵션은 이번에 한번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재폭발을 하려면 의미 있는 수준의 롤링 다운 헷지가 나올 정도로 밀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밀어내기는 힘들죠. 그래서 등가격 중심이 풋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이익을 고정할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봐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하고 나서도 오전장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세션 개장 전 이 프리마켓에서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조정이 시작됐죠. 간만에 유럽 마감까지 또 유럽 증시는 깔끔한 조정으로 음봉 마감했는데 시장이 조정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과 유럽 금리 흐름이 조금씩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가 어불성설 분위기지만 유럽은 6월에 어떻게든 금리 인하 한번 하고 보겠다 이런 분위기가 남아있는데 어제는 그렇게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유로존 국채가 장기물 중심으로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 국채 말고도 이탈리아 국채도 아주 중요한 가격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채권 시장만큼은 아무리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노래한다 하더라도 금요일이 미국 PCE 물가 지표를 보고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채가 꺾일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럽 세션에서의 유로존 장기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들을 깨고 내려가면서 미국 국채 선물도 끌고 내려갔고 새벽에 미국 5년 국채 입찰 또한 응찰률이 낮게 나오면서 채권 가격을 더 끌고 내려갔어요. 그나마 단기 채권은 잘 버티고 있는데 장기 채권이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요거는 시장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통화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가장 두드러진 이슈였습니다. 이미 유럽 세션에서 유로존 채권이 밀리면서 한 차례 155엔 터치하자 산발적 반등이 나오기도 했죠. 결국에 의미 있는 시장 개입 이런 건 없었어요. 계속 구두 개입은 있는데 실제로 600억 달러씩 쳐부으면서 개입한다? 이런 건 없었죠. 결국 의미 있는 시장 개입이 나타나지 않자 엔화는 계속 처박혔으며 종가상으로 155엔을 처음으로 넘겨서 마감하게 됐어요. 문제는 이렇게 투자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과연 금요일이 BOJ 금리 결정에 엔화 개입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인데요. 옵션 가격 흐름을 보면 근월물도 근월물이지만 이 차월물도 여전히 시장 개입 기대감이 높아서 엔화의 콜옵션이 빳빳하게 살아있어요. 진짜 이들을 완전히 눌러 죽여놓고 나서야 시장 개입이 나오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런 형태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만 없으면 글로벌 비달러 약세에 은근슬쩍 묻어가려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이 금요일 BOJ 이후에도 엔화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엔화 매수 포지션은 잘못 판단한 것으로 간주해서 모두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엔화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도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특히 유로화는 장중에 얼마 눌리지도 않았고 또 눌린 것도 싹 만회해서 마감했죠. 비달러가 분명 조심스럽게 살아나고 있는데 엔화만 계속 눌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유로에는 어제에 이어서 신고가 갱신했죠.
이 논리대로라면 엔화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으니 엔화 살아나야죠. 근데 유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니 계속 눌러 죽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물론 이제 현재의 금리 차는 반영해야 되고요. 자, 근데 미래의 기대값을 계속 선반영 하다 보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가 좀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엔화는 약간은 이제 펀더멘털리 좀 저평가 상태라고 여전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BOJ의 개입 없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 이상 손절하거나 아니면 전부 손절하고 차원물 콜옵션으로 갈아타는지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바꿀 계획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구리는 홍콩 시장 등이 강세로 반등을 했는데, 그 홍콩 시장이 지금 뭐 연중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뭐 최고가 수준에 와 있죠. 그리고 유가도 뭐 장중에 뭐 등락을 보였을 뿐 방향성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상품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의미 있는 반등하지 못했지만 또 반대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방향성이 없었고, 시장의 관심사가 지금 장 후반에 발표될 메타의 실적 그리고 금요일에 뭐 PC 물가지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시장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아마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속으면 안 돼요. 무엇이냐면 이 전일 시장이 강세 마감하고 시간외 거래에서 주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럼 아시아 세션 시작 후의 이 전자거래에서 지수 선물은 모멘텀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최소 아시아 세션 점심시간까지 올라요.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 같다. 그러면 유럽 지수에서도 또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미국 지수 선물은 반만 강세였죠. 그러니까 아시아 세션 점심까지만 강세 보이고 유럽 세션 들어서는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에 유럽 증시가 조정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전일 시간외에서 뭐 테슬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인 것에 더해 당일 프리마켓에서의 기술자들 매수 효과가 굉장히 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는 약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 조정과 함께 미국 증시 또한 금융주가 그동안에 스트레이트 반등하는 것을 오늘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우는 눌리고 나스닥은 굉장히 강세 출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초반 30분 동안은 나스닥 좀 잘 버텼어요. 좀 위로 쭉쭉 올라가려고 했죠. 또 변동성도 단단히 틀어막아서 시장이 뭐 빠지게 하겠어 싶었는데, 유럽 증시가 이제 종가 저가로 새벽 1시 반까지 나름 큰 윗꼬리 음봉을 만들고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유럽 증시 마감 후 30분 동안 또 바닥을 기었거든요. 그러다가 새벽 2시 이후에 제법 큰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본 게임은 장 마감 후였죠. 장 마감 후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메타의 실적은 분명히 양호했어요. 이거 뭐 아무리 뜯어봐도 실적이 뭐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투자자들은 두 가지를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페이스북이 차세대 먹거리 만들겠다고 사명도 이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사실 그거 메타버스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린 일이었고, 뭐 헤드셋을 좀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거 가정 내 디지털 쓰레기 디바이스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했죠. 그래놓고선 또 이제 이번에는 AI에 올인하겠다고 한참 돈을 태워대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메타가 잉여 현금 흐름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돈을 태워먹는다? 그럼 과연 나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또 이제 AI도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시장이 메타를 패대기 쳤다라고 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번에 메타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내용이 실적이 뭐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실적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은 매도로 나왔죠. 이번에 그 주요 AI 관련 주식들이 이번에 61선 깨는 조정을 다 줬어요. 근데 메타만큼은 61선을 거의 안 깼죠. 이게 살짝 터치만 했고 안 깼는데, 그런데 실적 발표에 시장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않다. 그럼 이거는 사정없이 매도가 나온 것이죠.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나머지 테크 섹터들이 반등을 끌어내릴 거라고 봤는데 정확히 그렇게 됐어요. 사실 그런 흐름이 또 장중에 예견된 거 있었습니다. 테슬라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이 갭상승 출발하니까 나스닥이 초반 30분 동안 윗꼬리 만들 때 시장이 적극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변동성만 조심스럽게 죽였어요. 그리고 갭상승한 종목들, 메타도 갭상승했죠. 또 뭐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거 다 갭상승 출발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뭐 새벽 1시 반까지 쉬지 않고 눌렀어요. 물론 메타 같은 경우에 시간 외에서 눌린 게 더 훨씬 많지만 기본적으로 갭상승 시 메타를 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테크 섹터의 반등은 사흘 전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변동성은 생각보다 얼마 안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길 갭다운 출발한 메타나 나머지 기술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매도가 나온지 아니면 오히려 반등이 나온지 그리고 그들이 하락을 방어해줄 업종이 나타난지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될 것 같아요. 반대로 시장이 추가 하락을 용인한다라고 하면 이번 주 주봉은 양봉이 아니라 대음봉이 나올 수도 있죠. 아울러 여전히 주식시장이 아무리 뭐 조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주로 이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좀 잘 버티고 있죠. 근데 어제 그 나이스 그러니까 뉴욕 그 주식거래소 시총 1위인 일라일릴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에서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계속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유럽과 달리 부위반등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 초반 조정을 좀 받는 줄 알았던 금융주들이 그래도 장중에도 제법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종가 고가로 마감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틴다라는 정도지 상승을 견인한다 이거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의 뭐 시장 흐름은 뭐 큰 움직임 없었고 장마감 후의 메타나 IBM 실적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이 핵심인데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이것 또한 시장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은 AI 내러티브가 붙은 종목들인데 특히 이들 종목의 시장 반응이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죠.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 이제 AI 관련 비즈니스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유의미한 매출을 내고 있는 뭐 거의 저는 유일한 회사라고 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망가져서 주가 끌어내린다. 그러면 시장이 진정으로 조정장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한 2포인트 정도만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하락을 보일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포인트 이내의 하락이 발생한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추격 매도해야 된다라고 봐요. 최소한 360선 이하를 보여주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지을 요소 중 하나가 지수가 반등하는 이틀간 이 외가격 풋옵션에 대한 매도가 의외로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좀 풋매도가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들어온 풋옵션 매도자들이 환매를 자극한 수준 이게 선물 358선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눌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막 깨고 내려간다기보다는 적극적인 콜매도가 계속 쌓이면서 풋옵션에서 조심스럽게 환매가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추가 하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장 관전 포인트는 365 이상의 콜옵션에 적극적인 매도세가 쌓이는지 그리고 350 이하의 풋옵션이 오후에 살아나는지 이걸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오전장에 360선 살짝 깨갖고 358선까지 눌러줬다가 또 굉장히 지루한 반등을 주면서 변동성 매도가 다시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시장이 눌릴 때 그때 변동성이 살아나면서 종가 저가 이런 흐름들을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일 뿐인데 그래서 선물이 358선을 구경한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한 그 풋옵션이 이익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357 풋옵션을 동수량 매도해서 약세 스프레드로 고정하는 전략 이게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선물이 358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풋매수 이익을 고정시키겠다고 스프레드가 아니라 레이쇼 스프레드로 전환했다. 그럼 뭐냐면 풋매도를 더 늘리는 거죠. 외가격 풋매도를. 그런데 이러다가 시장이 반등을 하면 당연히 뭐 약세 스프레드보다는 델타가 잘 방어되겠죠. 그래서 반등할 때도 뭐 이익도 나오고 또 변동성 매도도 이익 나오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지 않고 계속 아래에서 뭉개다가 마지막에 투매로 밀린다. 그러면 이거 레이쇼 손절이 안 돼요. 물론 할 수는 있죠. 프로트레이더라면 과감하게 스프레드를 치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뭐 플랫을 하죠. 그런데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변동성이 터진 월물 그때는 웬만하면 레이쇼 스프레드 하지 말자. 그러니까 델타를 뭐 델타 관리하는 거지 자기 뭐 몫인데 최소한 숏값만 잡지 말자. 그러니까 옵션 매도 수량을 매수 수량보다 더 늘리지 말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얘기할게요. 해외 시장은 주가가 추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러셀 매도를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나스닥은 글쎄 이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메타라든지 또 나머지 기술주들이 좀 갭다운 출발할 테니까 뭐 하락폭은 초반에는 좀 제한될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냥 다우나 러셀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했죠. 그래서 이 것들에 대한 매도를 좀 생각할 것인데 왜냐면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러셀은 사실 반영을 제대로 안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장기물 중심으로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또 공격적인 변동성 확대를 바라는 게 아니라서 추격 매도는 안 하겠지만 약보합선에서는 뭐 포지션 매도를 쌓아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울러 이제 오지달러 롱 포지션은 이거 웬만하면 안 자르고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엔화는 지금 평가 손실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금요일 BOJ 이벤트 이후에 손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좀 과도한 움직임, 뭐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이럴 때 잘못 물리면 아주 골치 아파요.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지난주 나스닥이 주봉 하락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충분한 조정을 보일 때까지는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